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동지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새 우리 이재명 정권 하에서 참담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지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제목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요새 제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원주 제천에서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의 세 번째 시리즈를 하는데 제가 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은요, 그냥 1차적으로 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그러나 우리의 국민 감정에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말은 비아냥되는 말이지 덕담이 아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저 덕담인데 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아라 세 번째인데 다음이요.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계속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을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한다면 첫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싸울 필요가 없었죠. 그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숨 걸고 싸웠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순신 장군을 충무공으로 우리가 기리고 있는 것인데, 또 두 번째는 6.25 전쟁이 났을 경우에 이재명같이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고 한다면 북한과 싸울 필요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목숨 걸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말하는 더러운 평화는, 더러운 평화 속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자율도 없고 거기는 굴욕적인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그거를 그냥 평화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더러운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요, 나라를 적에게 넘기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더러운 평화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몰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첫째, 김정은이가 더러운 평화에 몰두하게 되면요, 결국 김정은 체제 유지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평화를 강조하게 되면요,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의 소망을 꺾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거대한 교도소와 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터인데 더러운 평화를 강조하게 되면 그들의 소망을 꺾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이재명이의 더러운 평화로는 김정은 코드에 맞춰서 더러운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인간도 역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이뤄낸 것인 양 포장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도 동일하게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이재명의 더러운 평화 추구를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어제 보니까 국정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라디오, TV를 우리가 계속 북한 지역에 보냈는데 송출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즉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송출을 금지시켰다는 뜻입니다. 50년 했으니까 김대중 때도 했었고 노무현 때도 있었고 또 문재인 때도 가능했던 대북 심리전을 이재명이가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탈북자들 중에서는요, 남한의 어떤 프로를 보고 넘어왔느냐 할 때 6시 내 고향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분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6시 내 고향은 보통 작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죠. 대도시, 서울 같은 대도시의 풍경보다는 6시 내 고향을 보면서 야, 남한이 정말로 잘 사는구나, 그래서 예컨대 탈북을 결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북한 주민의 유일한 외부 통로가 뭐냐, 남한에서 북한으로 라디오를 송출하고 TV 방송을 보내는 것인데, 이거를 바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서 둘째 줄을 보시면 비대칭 무기, 북한은 핵 등을 가지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우리 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핵과는 객관적으로 대등하지 않지만 그러나 핵에 못지않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그것은 비대칭 무기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것마저 이재명이가 중단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검토하느냐, 북한의 만화, 북한의 영화 등을 일반에 공개하려고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집사람하고 같이 TV 보다 보면, 그래, 너 임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둘이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 만화와 영화는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비대칭 무기의 핵심인 대북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지만 김정은이는 분명히 2023년 12월 달에 남한과 북한은 동일한 민족이 아니고 남한과 북한은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김정은이가 떠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금강산 관광을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 모시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안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강산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육로로 가지 못하고 해로로 갔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가 금강산 구경을 하고 다시 이제 배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었는데, 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유는요, 2008년에 잘 아시는 박왕자 씨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북한은 그 이후에 말 한마디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인데, 다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정부는 자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가 전작권 회수. 제가 전작권 환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동우 장로님이 전작권 환수라는 말은 그건 이제 그 좌파들이나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지 별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어떻게 좀 맞는 문구로 고쳐보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제가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전작권이라는 것은 첫째 줄에 보면 전시 작전 통제권의 준말인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평시의 작전과 그다음에 전시의 작전권이 둘로 나눠지는데, 평시는 당연히 한국군에서 가지고 있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을 예컨대 미국에 있는 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 회수하겠다, 그건 전환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6.25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1978년에 한미 연합사령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게 세 줄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 한국과 미국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군의 사성장군이 하고 있고 부사령관은 한국 사성장군이 현재 그걸 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만일에 전작권이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한국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보면 지휘체계 정비, 정보체계, 감시체계, 정찰 능력이 먼저 확보되지 않고서는 전자권 전환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이요. 근데 이 전자권 회수나 환수를 지지하는 인간들, 특히 이제 종북 좌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면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로 국민들의 의식을 흔들고 있어요. 군사주권 딱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지작전을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다,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인간들이 말하는 군사주권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적대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주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9.19 군사합의 때 보면 대한민국이 이 안보주권을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주권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역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주권 등등을 운운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달콤한 얘기가 있어요. 둘째 줄에 보면 한국군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전자권 회수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사람들을 달콤하게 속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 전자권 회수를 왜 반대하느냐? 첫째, 북한의 핵 등의 위협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 부사령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작전이 약화되고 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권 회수나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보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나토는 뭐냐?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토의 회원국은 유럽의 32개국이 여기에 참여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의 최강국들이 다 여기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나토의 작전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또 나토의 사령관 누가 하느냐? 미군 대장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유럽의 자존심 강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있지만, 이들이 모두가 다 작전권을 미군에게 위임하고 있고 사령관을 미군 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토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도 한미연합사가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전시 때 북한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근데 미군에게 작전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령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건 가정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다른 나라의 방위를 돕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랬는데 그 천문학적 비용의 혜택을 보는 그 나라가 한국의 지휘 통제권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역지사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결국 한미동맹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자권 환수가 될 것이고,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죠. 김일성이가 그 일당들이 70년 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70년 넘게 그것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은 간절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군 철수인 것인데, 저들은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이 그런 적도 있었지만 세계 전체를 지도를 보면 지금 인도 태평양 그런 사령부라고 하는데,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을 긋고 한국을 배제하고 대만을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미국의 태평양 방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여다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미군 철수의 문제는 대한민국에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조금의 실수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면 아시잖아요. 미군 철수하니까 바로 무너진 예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최근에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표절한 이준숙 충남대 총장은 내쳤고 갑질하고 있는 강선우는 이제 구제를 했는데, 이준숙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시자고요. 그 인간은 제가 볼 때 충남대 총장도 될 수 없는 자격이에요. 제가 교수를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 충남대의 총장의 연구 논문 검증을 했지만 그게 왜 통과됐느냐? 대한민국의 국립대학이 뭐가 썩었느냐?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강원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총장 될 때의 총장의 논문 윤리를 교육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체 대학 내에서 판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 누가 총장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연구 윤리를 판단하는 것이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대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들이 눈 감아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죠.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강선우는 어떻습니까? 갑질을 했는데 불패해요. 또 아부쟁이니까 죽지 않고 측근이란 이유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단식할 때 입을 덮어주는 장면도 나오는 것인데, 저 인간은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했고 또 장관에 대한 갑질도 한 사람이 강선우가 되는 것이죠. 현역 불패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단어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면 반드시 임명된다? 그런 논리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을지로위원회를 제가 폐지하라고 그랬는데, 을지로는 서울의 청계천 을지로의 을지로지만 원래 저거를 만든 것은 뭔가면, 을은 뭔가면 갑과 을 사이에 을을 말합니다. 약자인 을을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12년 전에 약자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00명이나 현재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있지만, 저런 인간들이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 강선우의 갑질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또 을지로위원회를 이재명이가 뭐라 떠들었느냐?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로 얘기를 했지만 참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다음이요. 이번에 그 최동석이라고 인사처장으로 임명된 인간이 있는데, 저 인간은 그 선거 때 보니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이 낸 대통령이다. 참 이게 아부를 해도 저렇게 아부해야 되는데 저는 저런 아부전 못해요. 근데 저 인간이 보니까 김용민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들을 전담해서 고소 고발하는 놈이 김용민인데, 김용민이의 외사촌이래, 외사촌. 근데 저 인간은 또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 유포를 하면서 평상시에 뭘 강조하느냐? 코드 인사를 강조한 인간이에요.
고도 인사를 강조한 인간이 지금 둘째 줄에 인사처장으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인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겠죠? 고도 인사를 강조한 저 인간이 인사처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재명이가 임명을 한 것이에요.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깜빡 죽은 거죠. 예. 아부에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박원순이 성추행 사건을 최동석이가 이건 기획된 사건이다, 여성을 꽃뱀이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저질적인 인간이라고 좀 봐지는 겁니다. 다음이요. 제가 김의겸은 뺐고 정동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는데 저 인간은 뭔가 하면 북한이 주적이냐 물으니까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존재이지 주적이 못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지만 어렵게 만들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나 북한 인권법이 현재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재단을 만들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 인권재단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법이 현재 돼 있는데 북한 인권법은 남북 합의서 위반이다라고 정동영이가 떠들어요. 뭔가 하면 남북 합의서를 보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내정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남북 합의서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권의 문제는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인간다운 권리를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나라를 불문하고 이거는 인정돼야 되는 보편적 규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의 이 어려운 실상들을 우리는 지적해서 그들의 인권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단순한 내정 간섭의 문제가 아닌데 정동영이가 대놓고 남북 합의서 위반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강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가 통일부 장관 후보인데 마치 국방부 장관 같이 9.19 군사합의 살려야 된다,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된다, 하여튼 뭐 별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현재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이요. 이적제를 좀 말씀드릴 터인데, 이적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 김병주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성 장군인데 저 인간 때문에 장성들이 똥별이란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 근데 저 김병주가 최근에 이런 평양 드론 사건 관련해서 자세한 군사 기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즉 드론 작전 사령부가 최소 3차례 또 드론 7대를 북한에 보냈다. 그러면서 작전 시기와 장소와 비행 경로를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또 뭘까지 공개하는지 다음이요. 군사 비밀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드론사 예하 101 부대가 있는데 현재 백령도에 있다. 이런 비밀들. 또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대북전단 살포용 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요 관심사는 남포 일대 해군기지도 있고 김정은의 관저가 있다. 이런 식의 군의 내부의 정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적어도 사성 장군 출신이라면 우리가 군사 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인데 김병주가 이것저것 다 떠들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그렇다면 평양 드론 사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김용대 사령관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다행히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지만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참 다행인데 김용대에 대해서 외환죄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외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외환에 관한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가 있고 여적죄가 있는데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 외환 유치가 되는 것이고 여적은 적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인데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평양 드론 사건은 뭡니까? 김정은이가 드론 5대를 서울 상공에 침투시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평양 드론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이적죄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김병준은 무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김용대는 외환죄 등으로 특검이 수사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까지 칼날을 넓히려고 하는 이러한 이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이 삼성 회장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재판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1심도 무죄, 2심도 무죄였는데 대법원도 무죄가 됐어요. 이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합니다. 분식회계로 시작했다가 증거인멸은 없느냐, 횡령은 안 되느냐, 별건 수사도 하면서 과잉 수사를 했단 말이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주변에서는 항소하지 마라 그랬는데 검찰은 기어코 항소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를 권유했거든요. 제가 과거 얼마 전까지도 4년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저 일도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10몇 명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재용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 중단해라, 불기소하라 라고 우리가 다수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검찰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고 이재용 씨를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지금 다음이요. 그럼 그동안에 한 9년간, 여기 보시면 셋째 줄에 9년간 이재용이는 법정에 185회를 출입했습니다. 국정농단 83회, 합병재판 102회, 9년에 185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재용 회장은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그룹인 삼성을 이끄는 총수인데 이 사람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하려면요, 외국의 중요한 회의 일정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삼성은 대한민국 국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것이고 9년간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란 기업이 입은 피해, 또 반사적으로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입은 피해는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9년 동안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인공지능 혁명이 만들어졌죠. 바이오와 반도체의 혁신적인 성장들을 다른 나라는 경험하고 있었는데 삼성은 이런 일 때문에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이 강한 경쟁력을 뒤로 끌어내는 누가 발목을 잡느냐 말이죠. 참 이게 통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결론입니다. 지금 최근에 모스탄인가? 모스탄. 예. 그 모스탄 대사가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괜찮죠? 예. 모스탄 대사가 뭐냐면 3.5%의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국민들이 3.5%가 일어나서 항거한다면 나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3.5%는 모스탄 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책을 봤느냐,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루스쿨 교수인데 에리카 체노워스라는 사람이 제일 하단에 보면 2011년에 책을 썼습니다. Why Civil Resistance Works. Civil Resistance니까 시민 저항이거든요. 우리의 목사님 용어를 빌린다면 국민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 저항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책을 2011년에 썼는데 거기서 이 체노워스는요 이론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세계의 역사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323건의 혁명을 이 최노워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은 3.5%가 조직화된 3.5%가 지속적으로 또 비폭력으로 저항하게 되면 그 정부는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바로 최노워스의 3.5%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면 5천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3.5%면 170만, 175만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최노워스가 3.5%를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 생각은요, 100만이 광화문 광장에서 8분만 모이면 이재명은 하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여서 뭘 할 것이냐? 너 재판 절차 중단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진행하라라고 100만이 모여서 요구를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사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께서 1000만을 말씀하시니까 총사령관이 1000만을 주장하는데 그 스텝이 1000만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1000만을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00만에서 170만이 모인다면 이재명 정권은 하야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우 장로가 뭐라는 거면 87년도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때거든요. 60항쟁이 있었는데 60항쟁은 호원 철폐, 그다음에 독재 타도 이 두 개의 구호를 가지고 60항쟁을 했는데 저는 이동우 장로한테 나중에 배웠지만 저는 그때요, 그게 진정한 민주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책에다가 60항쟁은 일종의 명예혁명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 호원 철폐를 했고 그 다음에 독재 타도를 했다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이동우 장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형은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주동한 사람들은 내부에서는 친북, 종북, 좌파인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냥 무너뜨리려면 공산화한다, 사회화한다 하면 국민 저항이 클 테니까 밑에서 움직이고 겉에서는 호원 철폐다, 독재 타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속은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저도 속았으니까. 근데 그때 이동우 장로 주장은 뭔가면 87년 체제 무너뜨릴 때 나와서 저항운동한 사람이 10만에서 많아야 3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갖다가 외치면서 실제로 6.29 선언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호는 1000만이지만 100만이 모여서 매주 주장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또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러주신 것이죠. 낙담하고 계실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마음에 불을 질러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드는데 함께 기여하자 계몽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원주에서 또는 제천의 동지들을 같이 만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컨대 오늘 참석한 숫자가 많이 오셨지만 이 자리에 2배가 안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수로도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60항쟁의 주사파들이 맥시멈 모인 게 30만인데 우리가 100만, 200만 모여서 한다면 지금 볼 때는 이 이재명 정권이 여리고 성같이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견고한 그 성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8.15 때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